안녕하세요. 30대 평범한 여자이자 결혼 3년차 유부녀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아주 많은 일을 당하느라 정신이 쏙 빠져 있었는데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해요. 목덜미에서 땀이 흐르는 놀라운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31살이 되었을 때 연애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이는 외모가 출중하고 성격도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대기업 과장이어서 능력까지 겸비했답니다. 저도 빠지는 여자는 아니지만 신랑이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연애를 2년 남짓 했고 예비시댁에 자주 놀러가서 사이가 좋아 결혼을 쉽게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인사 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40대 중반에 낳아서 연세가 80에 가까웠고 시누이는 남편보다 12살이 많았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하고 예쁜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세정아, 우리 식구가 되어줘서 고맙고 내 아들을 받아줘서 아주 고맙구나. 옳게 드디어 결심했구나. 내가 잘났으면 뭐라도 해줄 텐데. 알다시피 이혼하고 양육비도 못 받고 육아만 하고 있으니 가진 게 없어서 뭘 해주지 못하겠다. 두 사람은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말했는데 도리어 제가 죄송해지더군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찬열이 오빠의 아내가 되는 게 큰 복이죠. 어머님 같은 고운 분과 형님 같은 사랑스러운 분이 저의 새 식구가 되어 얼마나 기쁜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형님, 저는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그저 저희 두 사람이 예쁘게 잘 사는 것만 지켜봐 주세요. 그거면 된다고요. 옳기는 어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 야, 박찬열, 너 네 마누라한테 평생 충성하고 살아라. 이런 여자 흔치 않다구. 시누이 말에 저와 시모녀는 키득거리며 웃었는데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제가 옆에서 같이 웃으라고 눈치를 줬는데도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환대와 승낙을 받고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랑 결혼하는 게 싫어? 왜 어머님 앞에서 그런 뚱한 표정을 짓고 있던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랑 누나가 너무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뭐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 엄마랑 누나한테 가식적이라니. 나한텐 살갑게 대해준 게 가식이야? 아니, 지금 이렇게 대해놓고 나중 가서 달라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사실 난 엄마랑 누나 때문에 결혼하는 게 걱정이라고. 뭐라는 거야. 어머님이랑 형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도 내가 매달 엄마랑 누나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 그리고 전에도 말했었지. 지금 사는 집도 내가 마련한 거야. 엄마랑 누나는 나한테 평생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앞으로도 내 등골을 뽑아먹으려고 할 거라고.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어머님 연세가 80에 가까운데 어떻게 일을 다니시고 돈을 벌겠어. 형님도 이혼하고 어린애를 혼자 키우시느라 여념이 없잖아. 우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생활비 정도는 보내드리는 게 옳은 일 아닌가? 오빠 실망이야. 세정아,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식구들은 다른 식구들과 달라. 난 결혼 후에 두 사람이 우리한테 빈대 붙을까봐 걱정이란 말이야. 그이는 계속해서 시모녀 흉을 보는데 제가 다 민망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식구들 욕을 하지 말라고
으르렁대며 시댁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까지 잘 도와드리며 살자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며 나중에 가서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신혼집은 남편이 능력이 있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브랜드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 살아봤는데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신혼을 아주 신나고 달콤하게 지낸 지 일주일 만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이젠 며느리로서 발을 들이는 거라 집안 살림을 조금이라도 도울 마음으로 들어갔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 환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보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어머님, 형님, 안녕하셨어요? 저희 왔어요. 왔냐? 넌 결혼했으면 안부 전화를 매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안부 전화요? 아, 제가 생각이 없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과분한 남편과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네요. 알기는 아니. 너에게 과분한 남자랑 결혼한 걸 말이야. 너 대기업 과장이랑 결혼했으면 완전 봉 잡은 거야. 그걸 알고는 있겠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태껏 제가 들어왔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꼭 다른 사람으로 빙의된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도 전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 말씀이 모두 맞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며느리로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말문을 열었어요. 옳게 왔으면 밥이나 좀 해봐.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이니까 맛있는 것 좀 해봐. 네? 저 혼자요? 형님,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아직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야? 지금 내 동생 같은 엘리트랑 결혼해놓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배 째라는 거야?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야, 양심이 있으면 부족한 걸 채울 생각을 해야지. 유튜브를 보고 하든 옳게 엄마한테 전화를 하든 혼자 밥상 차려와. Right now. 아, 네, 알겠어요, 형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방으로 홀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뒤져 먹을 만한데 뭐가 있는지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김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마트에 가서 고기와 각종 재료를 사서 돌아왔답니다. 친정엄마한테 뭐가 좋을지 물어봤더니 불고기가 제일 만만하고 쉽다고 해서 메뉴를 불고기와 계란찜, 도라지 무침 등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시모녀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한 소리를 하더군요. 넌 잘난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손이 좀 빨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꼴랑 불고기랑 찬 몇 가지 하는데 시간이 이리 오래 걸린 거냐? 앞으로 너 노력 좀 해야겠다. 맞아. 입으로만 잘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옳게 자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행동으로 보여달란 말이야. 알겠어? 두 모녀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식탁에 앉아 음식을 허겁지겁 드시더군요. 제 음식을 맛본 시모녀는 맛은 없지만 배가 고프니 억지로 먹는다며 접시를 싹싹 긁어 드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같이 식사를 하고 둘이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이가 절 도와주면 혼날 것 같아 저리 가라고 했는데 남편은 시모녀가 자기를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고무장갑을 끼고 접시와 그릇을 닦기 시작했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았더니 남편이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며느리로 살기 편하진 않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1,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들렀는데
그때마다 두 모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는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월급날이 언제냐고 물으셨답니다. 아가, 너 월급날이 언제냐? 월급날이요? 그건 왜 물으세요, 어머님? 왜 묻다니? 너한테 용돈 받는 날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저 15일마다 월급 들어와요. 제가 알아서 챙겨드릴게요. 알아서 챙기겠다고? 그래도 도리는 아는 애구나. 그럼 내 계좌랑 네 신우 계좌 싸줄게. 거기다가 매달 각각 50만 원씩 붙여라. 네? 50만 원씩이요? 어머님, 그건 조금 부담되는 금액인데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적당히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당황하며 말했더니 신우이가 입을 열더군요. 적당히가 얼마야? 옳게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두루뭉술 적당히 준다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확실하게 정해. 얼마 줄 거야? 저는 난감하고 당황이 돼서 쉽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참 어린 올케한테 용돈을 받고 싶어? 사진 멀쩡한 누나는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누나 딸은 맨날 어린이집에 가서 잘 놀다가 늦게 오잖아. 나가서 청소를 하든 식당 일을 하든지 하란 말이야. 괜히 옳게 생겼다고 삥 뜯을 생각 말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한테 계좌번호 알려주고 매달 돈 붙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부끄럽지 않아요? 어머, 이 자식 봐라.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직 이혼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매일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주저앉는 기분이라고. 이 심리 상태로 일하면 쇼크로 쓰러지기 십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엄마 연세가 내년이면 80이야.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용돈 달라는 게 큰 죄라도 되는 거냐? 이 새끼가 머리 좀 컸다고 대드는 거 완전 어이가 없네. 야, 넌 임마 나랑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대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누나,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랑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생색을 내? 나 중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고 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가서 공짜로 다녔단 말이야. 지금 사는 이 집도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해드렸다고. 게다가 매달 내가 용돈 드리잖아. 누나 생활비도 내가 주고 있고. 이 정도면 누나가 정신 차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집사람한테 삥을 뜯을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전곡을 찌르며 호통쳤더니 신우이가 제대로 화가 나서 그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꼭 말해서 밀리면 손찌검이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지겹다 지겨워. 하며 저에게 그만 나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시댁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모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절대 돈을 들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누이가 심하기도 했고 남편이 그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그이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답니다. 이에 시모녀는 돈 받을 곳이 없어서 처지가 곤란해졌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되었으면 시누이가 일을 다닐 줄 알았는데 다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조카를 데리고 저희 신혼집에 시시때때로 찾아와 많은 걸 요구했답니다. 이렇게 집에 있었네. 우리 딸이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보고 싶다고 해서 놀러 왔어. 우리 혜영이가 치킨 먹고 싶다는데 좀 시켜줄래? 네? 네네. 혜영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사줘야죠. 그렇지. 그럼 치킨이랑 피자하고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패밀리 사이즈로 시켜줘. 피자는 제일 비싼 거로 고르고 테두리에 치즈 크러스트해서 주문해줘. 그리고 주문하는 김에 자네 시어머니 드실 족발 좀 시켜드려. 특 대짜로 제일 비싼 곳에서 시켜.
저는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귀여운 조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주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도착하자 조카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시누이 혼자 거의 다 먹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애를 내세워서 저희 집에 쫓아온 모양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지만 동정심이 생겨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많이 드시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다른 걸 요구했어요. 올케, 요즘은 장 보는 것도 배달이 된다며? 그럼 우리 딸한테 필요한 것 좀 시켜줄래? 네? 아, 네네. 필요한 게 뭔지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고를 테니까 자네 핸드폰 줘봐봐. 시누이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장을 50만 원어치 주문해서 시댁으로 배달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곤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으니 신혼집에 찾아와 생활비만큼의 배달을 시키는 게 시누이의 전략이었나 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을 모두 잘 아시죠? 제가 시누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눈 뜨고 코를 베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애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며 실랑이를 할 수도 없고 화를 내서 쫓아낼 수도 없었으니 그냥 이를 꽉 깨물고 참고 넘어갔답니다. 남편도 조카 애가 시누이와 같이 오면 화를 내지 못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보냈어요. 애 앞에서 시누이를 망신 줄 수 없는 건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이에 시누이는 한술 더 떠서 저에게 카톡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진으로 보내서 주문해서 시댁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사진과 다른 걸 시키면 곤란하다면서 말이죠. 이 정도면 빈대 중에서도 상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여하튼 시누이가 외식을 하고 싶으면 어김없이 저희 집으로 조카를 데리고 와서 비싼 음식들을 시켜 먹었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저에게 배달시키라고 명령했답니다. 남편과 저는 굴복하고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이가 전과 똑같이 보내줄 테니 저희 신혼집에 와서 외식하지 말고 알아서 사 먹고 생활용품도 알아서 사라고 했답니다. 시누이가 워낙 강적이라 저와 남편이 이길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저희는 합의가 됐으니 이제 그만 오겠지 싶었는데 시누이가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뵌 시어머니께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지내시죠? 아니, 넌 이 얼굴이 잘 지내는 거로 보이냐? 하여튼 센스가 이리 없는 것도 재주다, 재주. 난 아주 잘 못 지낸다. 내 친구들은 다들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줬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뭐 하나 받은 게 없어서 망신당하면서 살고 있다. 날 쪽팔리게 해줘서 아주 고맙다, 아가. 아, 해외여행이요? 그이 오면 의논해 볼게요, 어머님. 그 말인즉슨 날 해외로 보내주겠다는 거지? 오호라, 좋다. 지금 바로 친구들한테 전화 돌려서 자랑을 해야겠구나. 내 며느리가 날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말이야. 네? 어머님, 나중에 결정되면 자랑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요즘에 생활이 넉넉하지가... 제가 말을 다 하기 전에 이미 친구분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자랑 전화를 시작하셨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는 옳게. 내 것까지 표 2장 사. 그리고 우리는 유럽 쪽으로 갈 생각이야. 아예 유럽 투어를 시켜줘도 좋고. 라며 부담을 팍팍 주더군요. 시모녀가 그렇게 저를 난감하게 만들고 떠나고 매일 야근하는 남편이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모녀가 한 말을 전해줬더니 땅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큰 한숨을 내쉬더군요. 진짜 두 사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매달 나한테 받아가는 생활비만 200만 원인데 그것도 모자라 해외여행? 정말 돌아버리겠어. 내가 결혼 전에 걱정한 게 이런 거야,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엄마 누나랑 연을 끊을까봐.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때문에 연을 끊는다니. 말도 안 돼. 여보, 이번에 한번 보내드리자. 어머님이 벌써 친구분들한테 자랑하고 난리를 치셨어. 여기서 보내드리지 않으면 더 큰일이 생길지도 몰라. 여행 경비는 내가 절반 보탤게. 자기야, 내가 자기를 볼 면목이 없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봐줘. 그리고 생활비도 올해까지만 드리고 끊어버릴게. 그때부터는 통장 관리를 당신에게 맡길게. 그래, 알겠어. 나도 내년이면 더 독해져서 형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덤벼볼게. 올해까지만 꾹 참아보자. 그래서 결국 시모녀를 유럽 중에 가장 비싸다는 스위스로 보내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스위스를 골라놓고 결제만 해달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 물가가 제일 비싼 스위스로 보내드렸어요. 열흘 동안 신나게 놀다 온 두 모녀는 한동안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넋두리를 하더군요. 두 모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몹시 난감했답니다. 우리 딸내미는 아직도 이런 천떼기 가방을 메고 다니냐? 내가 니 옳게면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사줬을 텐데 말이야. 엄마, 조용히 해. 올케가 괜히 부담 가지겠어. 그리고 나는 엄마가 더 걱정이야. 엄마 연세가 내년이면 80이라 찬바람이 들어오는 옷을 입으면 큰일 나. 내가 엄마 며느리라면 목부터 발끝까지 찬바람을 막아주는 모피코트를 선물할 텐데 말이야. 아이고, 아서라.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괜히 부담 가질 거야. 그리고 난 네가 명품 가방만 선물 받으면 좋겠다고. 난 엄마가 모피만 받으면 장땡이야. 나는 그냥 쪽팔려 죽더라도 이 천떼기 가방만 메고 다녀도 돼. 두 모녀는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저에게 비싼 선물을 요구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두 모녀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계속 적자만 났답니다. 카드비까지 내면서 비싼 선물을 사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자고 하더군요. 2주 동안 제가 아무것도 사드리지 않자 시모녀가 조카 애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형님, 혜영아, 세 사람이 이 밤에 무슨 일로? 형님, 그 짐가방은 뭐예요? 아, 우리는 괜찮은데 엄마가 모피코트를 입지 못하셔서 뼈가 시리다고 하시네.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서 난방 틀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가 쓸 방은 어디 좋을게? 아, 엄마는 무조건 안방을 쓰여야 해. 좁은 데는 산소가 부족해서 제일 넓은 방을 쓰셔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님, 모피코트를 사드리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우풍이 심해서 모피를 입고 주무셔야 하거든. 그런데 올케가 모피를 사드리지 않으니까 별 수가 있겠어? 엄마를 새 아파트에서 모시는 수밖에. 그리고 나랑 혜영이는 당연히 엄마를 보좌해야 하니까 따라온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먹는 밥상에 숟가락 3개만 더 올리면 돼. 신우이가 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이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 네 신우이 가방 보이니?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더구나. 난 내 딸이 저런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마음이 아프다. 너도 마음이 아프지 않니? 설마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거야? 저는 완전히 돌아버리겠더군요. 모피코트와 명품 가방을 사드리지 않는다고 했더니 무작정 쳐들어와서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안방을 바로 차지하면서
저와 남편을 작은 방으로 쫓아내더군요. 그이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6살 조카 혜영이가 있어 화를 꾹 참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시모녀가 진상을 제대로 피우는 바람에 집안 꼴은 개판이 되었고 저희 속을 긁는 비싼 선물 타령이 계속되어서 질려버리고 말았죠. 결국 남편은 카드를 꺼내며 모피코트와 명품 가방을 사라고 건네주더군요. 24개월 할부로 하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자 시모녀는 바로 짐을 싸서 혜영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퇴장했답니다. 그렇게 조용해지길 바랐지만 시모녀의 행태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모녀가 나란히 다리를 쩔뚝대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놀란 눈을 뜨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어머님, 형님, 두 분 다리를 왜 절고 그러세요? 다치셨어요? 옳게.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너무 안 와서 걸어왔더니 다리가 많이 아프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실 거야. 나이 80인 노인이 1시간 넘게 걸렸으니 다리가 나만 하겠어? 아이고, 나는 괜찮다. 다만 내 딸이 나중에 나이 들면 나처럼 될까봐 겁이 난다. 내 딸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만. 아이고, 내가 입방정을 떨었네. 아가, 못 들은 거로 해라. 엄마도 참 주책이야. 차 사달라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 옳게,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우린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다 다리 빙신이 되고 말겠어. 아유, 나도 팔자에 없는 외제차 한 대 가져보면 소원이 없겠네. 아, 옳게, 이건 혼잣말이야. 절대 자네에게 사달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혜영이가 걱정이네. 왜 우리 집은 차가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야. 옳게, 자네는 아직 애가 없어서 이 기분을 모르겠지? 두 모녀는 실컷 다리 아픈 연기를 하며 또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시모녀에게 들어간 돈도 너무 많고 매달 적자라는 카드 할부금을 갚는 것도 빠듯했기 때문에 외제차는커녕 중고차도 사들이기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혀를 차며 화를 내더군요. 옳게, 누가 차 사달라고 했어? 그냥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고 말한 거 아니야. 옳게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 아, 어이없어. 형님,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뻐기셨잖아요. 이번에도 차 사줄 때까지 어머님이랑 집에서 진상 부리시려는 거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뻐겨? 우리가 뻐겨? 또 진상이라고 했냐? 이런 개 우라지 쌍! 시누이는 제가 비속어 한마디 했다고 싸대기를 3대 날리더군요. 이에 저도 똑같이 뺨 석 대를 돌려줬습니다. 시누이에게 받은 싸대기보다 훨씬 세게 말이죠. 그랬더니 시모녀가 동시에 저에게 달려들며 머리채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손을 뻗어서 시모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여자들의 싸우는 비명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렸는지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곧 경찰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싸움은 어쩔 수 없이 끝이 났고 경찰과 대화 중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헝클어진 저의 머리와 부어오른 양뺨을 보며 분개한 남편은 시모녀에게 악을 쓰며 말했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둘 다 지겹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내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만들어? 이제 다 집어치워. 모자 지간이고 남매 지간이고 싹 다 끊어버리자고. 어머, 이 후레 자식 보소. 지금 그게 누나랑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네 처만 맞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당했다고. 이건 쌍방이란 말이야. 오죽했으면 내 아내가 두 사람한테 손찌검을 했겠어? 오죽하면 말이야.
두 사람 다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우리 좀 놓아줘. 이 새끼 완전 호로 쌍놈이네. 야, 우리도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하고는 한 식구로 사이기 싫어. 우리가 너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냐?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우리도 여기 안 와. 그래, 잘 생각했어. 누나도 엄마도 절대 찾아오지 마. 앞으로는 문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의 으름장에 놀랐는지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다가 시누이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완전히 연을 끊고 반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쓰러질 것 같아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형님, 저예요. 올케가 웬일이야? 우릴 개무시하며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는 거야? 형님, 그때 일은 나중에 해결하고 지금 꼭 알려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그러니까 형님 동생이자 어머님의 아들인 찬열 씨가 지금 위독해요.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다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동생 찬열이가 식물인간이 됐다고? 도대체 어쩌다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는 화물차가 사고를 냈어요. 수술이 끝나고 멀쩡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 식물인간이 됐어요. 지금 집에서 호흡기를 달고 연명하고 있어요, 형님. 어머님 모시고 제 남편의 손을 잡아주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당장 엄마랑 출발할게, 올케. 그만 울어. 우리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시누이는 전화를 끊은 지 30분 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두 모녀를 안방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안내했답니다. 호흡기를 달고 있는 그 일을 내려다본 두 모녀는 남편의 몸을 툭툭 건드리더군요. 뭐야? 얘 진짜 식물인간이 된 거야? 그러게 말이야. 간지럼 많이 타는 앤데 가만히 있네. 내 아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건지. 왜겠어. 우리 뒤에 있는 저 올크년 때문이지. 내 동생이 우리랑 연을 끊어서 벌을 받은 거야. 저 개 같은 년만 아니었다면 우리 찬열이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어 고개를 숙이고 죄인의 마음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지? 그럼 맞아야지. 내 동생을 이 꼴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식물인간이 될 때까지 돼지게 맞아봐.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피했습니다. 어쭈, 피해? 이런 우라질년, 때려달라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내 주먹을 피한 거냐? 제 남편이 이렇게 된 건 제 탓이 아니라 형님이랑 어머님 탓이에요. 내 아들 잡아먹은 사악한 마녀년이 감히 우릴 탓을 해? 이년아, 너 같은 년은 당장 잡아 족쳐야 해. 딸, 저년 잡아. 우리가 조져버리자. 응, 엄마. 내가 뒤에서 잡을 테니까 엄마가 면상을 날려? 시모녀는 동시에 달려들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아줄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저를 잡으려는 시누이에게 팔꿈치로 면상을 날려줬습니다. 엘보! 형님, 이게 무슨 공격인지 아세요? UFC 들어봤어요? 팔꿈치로 한 방 먹이면 죄다 기절한다고요. 어때요? 어라? 벌써 기절해버렸네? 그럼 다음은 어머님인가요? 이런 마녀년아! 내 아들도 모자란 내 딸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 이런 우라질! 너 오늘 내 손에 대접하라! 어머님,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덤비시니까 방어 목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엘보! 저는 차마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격하지 못하고 등짝을 팔꿈치로 때려 눕혔습니다. 이 망할 패륜 새끼.
너 같은 년이 내 며느리였다는 게 가문의 망신이야. 어머님도 저에게 망신 같은 존재세요. 그냥 입 다물고 형님이랑 누워 있으세요. 진정하고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나 하시죠. 제가 식물인간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모녀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신우이가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있잖아. 존엄사. 저렇게 아무것도 못 느끼고 누워있게 해봤자 뭐 하겠어. 그냥 존엄사 시키고, 존엄사를 시키고요? 내 동생 찬열이 재산을 우리한테 다 내놔. 이 집도 우리한테 주고 차도 넘기고 통장도 다 넘겨. 너 같은 년은 내 동생 재산을 가져갈 자격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이 집 내가 쓸게. 우리 엄마랑 내 딸 혜영이까지 여기서 살 거야. 옳게 그 식물인간 된 저 빙신을 치우고 사라지면 돼. 아, 재산을 전부 넘기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보내주라는 말씀이시죠? 알았어요. 다른 건 또 없죠? 아, 제가 모르던 게 하나 있던데, 이 사람이 언제 사망보험금을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우편물이 날아왔더라고요. 그건 형님도 모르시는 거죠? 이거 잘못 왔다고 전화를 해야 할까 봐요. 전화하지 마! 그건 내가 가입한 거야. 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실적도 올리고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서 내가 가입했어. 아, 정말요? 그럼 형님이 제 남편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쓰고 사인도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했다. 어차피 내 동생은 저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빙신인데 뭔 상관이야. 어차피 돼지면 돈덩어리가 될 텐데 이제 와서 그걸 따져서 뭐 하겠냐고. 됐고, 내 동생 재산 다 내놔. 그리고 존엄사로 저 세상을 보내버려. 존엄사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의 호흡기를 떼겠습니다. 뭐? 그런 건 의사가 와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상관없어요. 이 사람 지금 보내버리고 어머님이랑 형님도 보내버릴게요. 우릴 보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두 분이 편하게 먹고 살도록 전 재산을 다 주고 보내드린다고요. 그래, 좋아. 그럼 빨리 찬열이를 편하게 보내줘. 저는 그이의 호흡기를 편하게 떼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쩍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앞에서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라메카레몰, 라메카레몰, 나의 부군이여 깨어나라, 라메카레몰. 제가 양팔을 높이 들고 주문을 외우자 시모녀가 어이없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 년이 제대로 미쳤나 보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도 몰라. 저 또라이가 뭘 하든 잠깐 기다려보자고. 좋게 좋게 해서 이 집에서 내보내자고. 재산 다 받아먹으면 그때 가서 쌩 까버리면 그만이니까. 저는 두 모녀의 대화를 들으며 다시 주문을 읊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제가 지금 남편을 살려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마녀라고 하셨죠? 맞아요. 사실 전 마녀입니다. 두 사람의 숨을 제 남편에게 옮겨서 살리겠습니다. 라메카레몰, 라메카레몰. 찬일이 오빠야, 일어나라! 그러자 남편의 머리가 움직이더니 상반신을 일으켰답니다. 시모녀는 그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으아! 저년 진짜 마녀인가 봐. 우리 숨을 빼앗아서 식물인간 새끼를 깨우는 게 진짜인가 봐. 엄마, 나 어지러워. 저년의 주문 때문에 머리가 핑 도나 봐. 내 숨을 저놈한테 넘겨주는 건가 봐. 신우이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시어머니가 겁에 질린 채 제가 주문 읊는 걸 듣고 있었는데 곧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두 발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보, 돌아왔구나. 잘 왔어. 당신 누나 생각보다 더 띨띨하네? 진짜 내가 마녀인 줄 아나 봐. 그러고 보니 어머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난 이게 통할 줄 몰랐는데 계획대로 됐네? 여보, 수고했어. 전현이 보험 계약을 자기 멋대로 했다고 실토했다고.
그거면 성공이야?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사실은 전 마녀가 아니고 남편도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남편 이름으로 든 사망보험이 무려 6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어 제대로 응징해 주려고 오늘 쇼를 벌인 거였습니다. 신우이가 실토하는 걸 똑똑히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었어요. 그이는 시모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아주 대단들 하시던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재산만 걱정하더라. 에휴, 혹시라도 진심으로 슬퍼하고 사죄했더라면 내가 신고는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안 되겠어. 누나는 이제 인생 종치게 생겼다. 찬열아, 이게 다 쇼였어? 너 살아 있었던 거야? 아니면 주문으로 깨어난 거니? 형님, 제가 아까 주문을 뭐라고 읊었죠? 라메크레몰? 그럼 라메카레모를 거꾸로 말해봐요.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이런 쌍년! 니들이 짜고 우리를 농락한 거야? 이런 개 잡것들! 가만두지 않겠어. 신우이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자 제가 팔꿈치로 콧대를 빡 소리를 내며 한 방 날렸더니 뒤로 힘없이 쓰러지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나, 보험 허위 계약은 아주 큰 죄더라. 그거 감옥에 갈 정도로 처벌이 세다고 하더라고. 그럼 감옥에 잘 들어가 봐. 그리고 엄마는 에휴, 아들내미 죽어서 그렇게 신나하더니 고생길이 환하게 생기셨네. 그이가 혀를 차며 통보했더니 두 모녀가 마주보며 인상을 빡빡 쓰며 속닥거렸고 이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차리고는 용서를 빌기로 했나 봅니다. 시모녀는 저희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예, 찬열아. 그리고 며느라. 왜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거냐? 오늘 우린 찬열이가 식물인간이 됐다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모든 게 몰래카메라였고 내 딸을 보험업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얘들아, 이러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 조용히 없던 일로 묻어두자. 그래. 찬열이 네 보험은 바로 해약할게. 내가 욕심이 나서 실적 올리려고 한 거야. 다른 뜻은 없었어. 진짜야, 찬열아. 그러자 남편은 이 모든 계획을 왜 세우게 되었는지 제대로 읊어주었습니다. 누나, 단순히 실적용으로 가입했다면 내가 크게 뭐라 안 하지. 그런데 누나랑 엄마가 내 사망보험을 6개나 들여놓고 날 해치려고 했잖아. 내 차 블랙박스는 전방만 되는 게 아니라 360도 다 돼. 얼마 전 타이어에 살짝 구멍을 내고 도망갔지. 뭐? 설마 그게 다 찍힌 거야? 어머,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린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거 안 하면 내가 이러지 않았지. 얼마 전 우리 집으로 온 양파즙 박스를 열어서 주사기로 뭔가를 넣었지. 그거 성분 검사 맡겼더니 락스 성분이 나오더라. 그걸 나랑 집사람이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누나, 엄마 그것 말고도 많이 많아.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는데 벽돌을 집어 던졌지. 그때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야. 니들이 날 해치려고 한 24번의 시도가 모두 카메라에 찍혔어. 그리고 오늘 네 입으로 보험을 허위로 가입했다고 실토했지. 이 정도면 너희 두 사람은 감옥에서 존나게 오래 썩어야 할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거야. 찬열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 이거 모두 엄마가 시킨 거야. 난 가스라이팅 당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 망할년이. 찬열아, 아들아, 엄마 얼굴 좀 봐라. 이 순한 얼굴로 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려고 했겠니? 이건 네 누나가 모두 계획한 일이야. 나도로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도 던지고 너에게 온 양파즙 택배를 까서 주사로 위험물질을 찔러 넣은 거라고. 네 누나가 독단적으로 한 거나 다름없어. 나는 힘없는 노인네잖아. 찬열아,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거든 네 누나만 신고해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줘.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내가 언제 찬열이한테 벽돌 던지라고 시켰어. 엄마가 젊었을 때 돌멩이로 개구리 때려잡는 거 기똥차게 잘했다면서 엄마가 낸 아이디어잖아. 이 우라질려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내 나이 여든에 감옥에 가라고? 이 이육실할 필요한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라고 할 수 있어? 엄마야말로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혼자 뒤집었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나한테 모두 덤탱이를 씌우고 그래? 두 모녀는 서로 살겠다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이 한 말은 거짓이었어요. 블랙박스에 두 모녀가 찍히지도 않았고 벽돌을 던진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많은 위협이 따라왔지만 증거가 없어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든 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는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해서 증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증거를 실컷 실토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경찰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문자로 신고를 했거든요. 저희는 두 모녀가 범죄를 실토한 영상을 보여주며 얼마나 못돼 먹은 년들인지 확실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경찰들은 남편이 입은 피해를 확인하더니 두 모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그러자 시모녀는 발광하며 경찰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우린 몰래카메라에 걸려든 거라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때 나온 헛소리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당신들 모두 저리 가. 맞아, 이것들아. 우리가 뱉은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증거 없으면 우릴 잡아가지 못해. 하지만 남편이 위협에 휩싸일 때마다 신고한 기록이 있었고 그 모든 걸 두 사람이 인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으니 체포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이에 두 모녀는 지랄 발광을 하며 경찰들에게 악을 쓰더라고요. 두 모녀의 손에는 옷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휘두르며 경찰들을 위협했습니다. 저리가, 이 사탄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체포하겠다는 거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왜 지랄들이냐고! 뒤지고 싶은 놈은 들어와. 이 육실할 놈들아, 니들은 애미도 없냐? 이 늙은이를 체포하고 싶냐고! 당장 물러나! 두 사람이 휘두른 옷걸이에 경찰 하나가 눈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경찰들이 흥분해서 주머니에 있던 테이저건을 꺼냈답니다. 두 모녀에게 동시에 발사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기 충격을 먹고 온몸을 파르르르 떨더군요. 왜 해가 거꾸로 된다 이런 요새 것들. 브르르르 벼락 맞은 기분이야. 엄마 우리 좆된 거지. 씨부라 기절한 것 같다. 딸내미 우리 경찰서에서 보자. 엄마 우리 살아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농락한 두 년놈을 찢어봐야겠자고. 브르르르. 그렇게 혀 꼬부라진 말투로 실컷 짓거리더니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엎어졌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시모녀의 팔다리를 잡고 끌고 나가더군요. 마치 사극에서 능지처참당하는 장면을 닮아 있어서 제대로 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녀는 범죄 공모죄와 사문서 위조, 보험법 위반, 예비, 음모죄, 모살, 미수 등의 많은 혐의로 돌돌 말려서 감옥으로 꼴이나게 되었답니다. 둘은 아주 재밌게도 같은 교도소에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네요. 모녀가 나란히 한 방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니 진짜 웃기는 결말이죠. 두 모녀가 그렇게 되고 조카애는 신우 남편이 데려가서 키우게 되었답니다. 조카애와 헤어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시모녀 같은 악질과 사느니 친부랑 사는 게 100번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 사건 이후에 남편 명의인 시모의 집을 팔아버리고 저희 집도 팔아서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작게 의류 매장을 열어서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녀의 그림자도 보지 않고 살게 되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 저희 부부에게 아이만 생기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이 많은 응원과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임신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